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싸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고생하고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말과 편법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올해 들어서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동시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바뀐 혜택들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피해를 당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개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돈들이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정수급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까지 마치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어요.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이제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어디서 카드를 쓰는지, 어떤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심지어 매달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얼마나 내는지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자 산다고 신고했는데 전기 사용량이나 쓰레기 배출량을 보니까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나온다면 바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계속 돈을 쓰고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해요. 단순히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전과자가 될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부는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있어요. 부정수급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상당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든 거죠. 이 포상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단순히 돈을 주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잡아내겠다는 취지인 거죠. 실제로 이런 신고를 통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웃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했더니 정말 부정수급이었던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숨기거나 이혼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거나 하는 식의 사례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의심하고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해요. 그냥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증도 있으면 좋겠죠. 물론 이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남의 집에 침입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정부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추진하고 있어요. 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되어서 과거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자식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만 넘어도 부모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훨씬 높아져서 자식이 정말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어요. 과거에는 청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아도 부모와 한가구로 봐서 지원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급여 금액도 인상되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모든 분야에서 지원 금액이 늘어났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대료 부담이 큰 젊은 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복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런 변화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새로 바뀐 혜택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예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심각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소득을 숨기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요즘에는 배달일이나 온라인 판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소득도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이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결국 택배 발송량이나 인터넷 사용 패턴을 통해 들통이 났고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재산을 숨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값비싼 재산을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급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50대 남성분의 경우를 보면 상당한 가치의 토지를 아들 명의로 이전해놓고 자신은 무일푼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세금 납부 기록을 추적해보니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부정수급까지 더해져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를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장이혼이에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함께 살면서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40대 부부가 이런 방법을 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각각 1인 가구로 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이나 쓰레기 배출 패턴,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생활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신고해서 1인 가구 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이죠. 이런 부정수급들이 어떻게 발각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적발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건 역시 주변 사람들의 신고입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니거나 자주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되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눈에 띄게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수급인 건 아니거든요.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중고로 싸게 샀을 수도 있고 예전에 사놓은 걸 계속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전산 시스템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급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던 것들도 이제는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사용 내역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카드를 쓰고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받게 되죠. 특히 고액 결제나 사치품 구매 내역이 발견되면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나 공과금 납부 패턴도 살펴봅니다.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전기나 가스 사용량이 여러 명이 쓸 만큼 나온다면 의심스럽죠. 또 특정 주소로 택배가 자주 배송되거나 음식 배달이 많이 시켜진다면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부정수급을 저지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이 좋으면 몇 년씩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금방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우선 받았던 급여는 모두 돌려줘야 해요. 여기에 최대 5배까지 가상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최악의 경우 원금 100만 원의 가상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6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전과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취업이나 사업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다시 수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잃은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에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적발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천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신고해서 적발되면 최대 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실제로 작년에는 대규모 부정수급을 신고해서 2,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이웃의 수상한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신고가 이렇게 큰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신고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확대된 혜택들과 올바른 신청 방법에 대해서요. 부정수급을 단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부터 가장 크게 바뀐 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식의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천만 원을 넘을 때만 부양의무자로 인정합니다. 이전보다 기준이 훨씬 높아진 거죠. 실제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 변화 덕분에 수급을 받게 된 사례가 있어요. 아들이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었는데 예전 기준으로는 부모님 수급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문제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만 33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모와 한 가구로 봐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청년 본인의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금액 자체도 많이 올랐어요.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월 3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요. 교육급여도 확대되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상담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서류들이 많아서 직접 만나서 설명 듣는 게 더 확실해요. 상담받을 때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거든요.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심사기간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서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솔직하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숨길 게 없다면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급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취업을 했거나 부동산을 샀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겼거나 할 때 말이죠. 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면 항상 신경 써서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해요.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연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계속 수급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더 나은 삶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두가 올바르게 이용해야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가로채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수급을 받는 분들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세요. 반대로 수급을 받는 분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개혁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입니다. 부정수급은 강력하게 단속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거든요. 이런 변화가 성공하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요. 혹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제도들을 알려주세요. 모르고 있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봅시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